니갱망. 그게 네가 뭔데요? 경기를 망치고 있어. 아 그렇습니까? 네, 네가 경기를 망치고 있어. 근데 네. 그 데이비드 베컴 선수가 니갱망을 했던 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입니다. 축구에 대한 쉽고 재밌는 이야기 걸어다니는 축구 백과사전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월드컵 조 추첨이 완료가 됐을 겁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그렇죠. 네, 그러나 저희는 이 사전 녹음 및 녹화이기 때문에 저희 아직 3월이에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약간 시기가 늦더라도 다음번 축구에는 조 추첨에 관한 주제도 다뤄보겠다는 것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조 추첨 말씀을 지금 드리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회차에는 월드컵 스타들 한국에서는 그다지 조명받지 못했지만 충분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월드컵사에 의미 있는 스타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다시 월드컵 대회 그 자체로 넘어와서 1998년 월드컵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사실 1998년 월드컵은 우리에겐 그렇게 썩 유쾌한 기억으로는 남아있진 못한 대회죠. 우리에게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던 대회죠. 예. 네, 그러니까 정말 세계 축구사에서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드문 것이 대회 기간 중 감독 교체거든요. 그러니까 질 수 있어요. 첫 경기 이기고 있다가 질 수 있고 대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끝나자마자 그냥 감독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거는 좀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패배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책임 소재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대패한 책임이 오롯이 감독 1인에게 있다? 그거 자체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분 다들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선수 책임이 있고 네. 협회도 책임이 있고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감독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닐진데 대회 도중에 감독을 경질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설사 감독의 어떤 지휘력에 문제가 있었다 좀 치더라도 그리고 뭔가 대회 중에 대패가 나오는 경우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축구 역사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더라도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그래도 그 감독이 끝까지 대회를 마치죠. 그 다음에 이제 거취를 논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회 기간 중에 한 경기를 남기고 감독을 바꾼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당시에 결정을 내린 그 주체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렸고 어찌됐건 우리는 그 풍파의 와중 속에서 우리에게 발목을 잡힌 팀이 있죠. 벨기에. 네, 유럽의 붉은 악마 예. 벨기에가 우리 선수들의 이제 마지막 한 경기라도 족적을 남기고 가자 하는 그 투혼에 발목을 잡히면서 졸지에 벨기에가 조별리그 통과를 하지 못했던 그 월드컵이 이 98년 대회였고 그 당시에 이제 이임생 감독의 붕대 투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명을 또 달리했죠. 이제 유상철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가 필요한 순간 필요한 길목에는 항상 보면은 유상철 선수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유상철 선수의 한국 축구를 위한 공헌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또 98 월드컵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98 월드컵의 3차전 벨기에전의 그 모습들 이임생 감독이 그 당시에 선수였죠. 이임생 선수가 붕대를 감고 유상철 선수가 골 넣고 나서 뛰어가던 그 모습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일 월드컵 하기 전까지 애국가 타임에 항상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때 또 많은 또 팬들이 얻은 교훈은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저렇게 해서 좋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또 고인이 된 유상철 선수의 그런 순간에 나타나서 한국 축구를 또 구원해주는 또 힘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우리 많은 팬들은 이제 그때 또 이런 것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투혼의 축구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뭔가 우리 축구의 시스템, 기본기 그런 측면들이 뭔가 궁극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한 번쯤 한국 축구에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또 깨달음과 교훈을 아주 한껏 줬던 대회가 그 대회였다고 볼 수가 있죠. 히딩크 오실 길을 뭔가 좀 예비하는 그런 대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그때 하는데요. 이제 히딩크 감독을 네덜란드와의 대결에서 만났었죠. 저희가 지금까지 월드컵 특집을 다뤄드릴 때처럼 역시 모든 팀들을 다 조명을 해드리긴 어렵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남긴 몇몇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잉글랜드부터 출발을 해보겠는데요. 잉글랜드의 1998년은 역시 원더보이
마이클 오원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세계에 날렸던 그 대회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더보이라고 하지만 이제 원어식 표현은 보이원더라고 하죠. 보이원더 마이클 오웬 선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 잉글랜드는 일단 그 고생길을 항상 자초하는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항상 이제 축구를 집으로 돌려와야 된다, 축구를 종가로 되돌려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지만 항상 보면은 토너먼트 단계에서 좀 안 좋은 대진에 걸리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토너먼트에서 잉글랜드의 수명을 단축시키곤 했던 역사가 반복이 됐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98 월드컵도 비슷한데 조별리그에서 기본적으로 1위를 했어야죠. 이때도 잉글랜드가 조별리그에서 1위를 못하고 루마니아에게 지면서 이제 2위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16강에서 숙적 오브 숙적인 아르헨티나를 만나버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아르헨티나가 전력도 좋았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잉글랜드도 제가 봤을 때는 전력이 좋았어요. 왜? 세대 교체가 비교적 잘 되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어러가 건재하고 데이빗 베컴을 위시로 해서 그 젊은 세대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던 그 당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또 공헌이 크죠. 예.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퍼거슨 감독이 90년대 중반부터 잉글랜드의 그 신성들을 중용해서 맨유에서 성공을 거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팀으로까지 옮겨오게 되고 전체적으로 잉글랜드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폴 인스라든가 테디 쉐링엄 뭐 이런 선수들이 아직 있고 시어러는 아주 절정기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르헨티나와도 잉글랜드가 저는 할만하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뭐 해설가도 아니었고 뭐 그냥 일개 축구 팬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경기도 좀 그렇게 됐죠. 네. 상당히 정말 팽팽한 경기가 장시간 이어졌는데 이 경기의 주인공은 두 명이 있죠. 네, 마이클 오원도 있습니다만 데이빗 베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 경기는 사실은 데이빗 베컴의 경기가 더 좀 의미가 커요, 사실은. 네, 그 한국 농구계에서 정말 유명한 얘기가 있죠. 니갱망. 그게 네가 뭔데요? 갱기를 망치고 있어. 아, 그렇습니까? 네, 네가 갱기를 망치고 있어. 니갱망이 있는데. 아, 예, 근데, 네가 경기를 망치고 있다. 예, 근데 네. 그 데이빗 베컴 선수가 니갱망을 했던 경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데이빗 베컴의 네가 경기를 망치는 거를 유발시켰던 선수는 디에고 시메오네였죠. 네, 21세기 최고의 축구 위인이죠. 남미의 성자. 네. 예. 그 남미의 성자가 베컴 선수를 들이받으면서 예. 쓰러뜨리면서 자극을 했죠.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성자가 먼저 베컴을 건드리고 심한 파울을 한 건 맞아요. 네. 최소한 그 경고를 받아야 될 파울이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베컴 선수가 쓰러진 상황에서 엎드려린 자세로 발을 휘두르죠. 발길질을 했죠. 네. 예. 근데 그 보복도 제대로 정타로 뭐 들어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오원 선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굉장히 차일디시한, 굉장히 차일디시한 짓거리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발길질에 또 시메오네 선수는 와락 넘어졌죠. 우리 위인님께서는 네. 또 그런 것을 참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데이빗 베컴 선수가 그때 이제 유명한 닐센 주심이라고 있었는데 네. 닐센 주심이 바로 이제 빨간 카드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때 바티스투타 선수가 끄덕끄덕하는 그 얼굴 표정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 그렇지. 사필 규정이지. 축구의 정의가 살아있구나. 네. 어쨌든 그 베컴 선수가 그렇게 한 다음에 잉글랜드가 정말 장시간을 잘 싸웠어요. 네. 저는 사실은 이 경기는 잉글랜드에게 감투상이라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후반전 극초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반전에 이미 스코어가 2대2가 됐었고 맞습니다. 여기에 마이클 오원 선수의 이른바 잉글랜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라도나에게 당한 것을 복수했다 골이 터졌죠. 유사했어요. 예.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또 전반전 종료 전에 절묘한 세트 플레이 골을 만들어내죠. 사네티가 갑자기 빠져들어가면서. 네. 예. 그게 이제 월드컵 역사상 절묘한 세트 플레이 골 몇 개를 꼽을 때 틀림없이 포함되는 아주 요즘까지도 그 트릭은 많은 팀들이 아마 네네. 연구하고 또 연습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이제 2대2가 된 다음에 후반전 극초반에 데이비드 베컴이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연장전 120분까지 잉글랜드가 버텼다는 거는 잉글랜드가 잘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경기를 마친 상황에서 잉글랜드의 언론들은 데이빗 베컴 선수를 완전히 아주 그냥
밟았습니다. 쥐잡듯이 잡았죠. 네, 네. 아주 잡았어요. 그래서 베컴 선수는 98, 99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위대한 그 기념비적인 트래블을 하지 않습니까? 그 트래블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계속 밟혔어요. 아마 그거 우승 못했으면은 베컴 선수의 현재의 그 위상이 좀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월드컵 하나를 그냥 망친 장본인이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그 트래블을 하면서 사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자신들의 클럽뿐 아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위상 지도 자체를 아예 좀 바꿔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알렉스 퍼거슨 감독도 서 알렉스 퍼거슨이 된 거 네,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럴 정도로 어쨌든 베컴 선수가 어떻게 보면 클럽에서 속죄를 한 거죠. 클럽에서 속죄를 했지만 잉글랜드 사람들의 베컴에 대한 악감정은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잉글랜드는 오웬 선수의 아주 보이 원더의 원더골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베컴이 빠진 가운데 장시간을 나머지 선수들이 엄청나게 분전했던 거는 맞지만은 결국은 자신들에게 가장 취약한 승부차기로 가서 아르헨티나에게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5번 키커였던 베티 선수가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페널티킥 잡았어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네. 데이빗 베티 선수를 저는 더 소준일 아나운서보다 많이 봤겠죠. 예. 그런데 베티 선수가 클럽 경기에서 승부차기 내지는 페널티를 한 적이 있나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5번 키커를 왜 맡겼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랬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승부차기가 전통적으로 약하기도 합니다만 가끔 승부차기 때 이상한 기용들을 좀 해요. 지난번 그 유로 20 2020 유로 도. 유로 예. 2020에서도 거기서도 사실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마지막 승부차기 키커 선택이 좀 이상했죠. 네, 꼬꼬마들에게 너무 큰 짐을 맡겨버린. 네, 그리고 기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교체 기용했던 선수들에게 너무 중책을 맡겨버리면 사실 경기 감각적으로 그렇게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때 데이빗 베티의 마지막 키커 선택도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당시에도 좀 어려웠는데 지금 여전히 그때 글렌 호들 감독이 왜 그랬을까. 네, 호들 감독 뭐 그 이후에 그 인터뷰를 제가 본 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왜 그랬을까 조금 의아하죠. 네. 그렇게 잉글랜드가 결국은 데이빗 베컴 선수의 발길질 그리고 데이빗 베티 선수의 헛발질과 함께 98년 월드컵에서 짐을 싸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 결전 끝에 그렇게 또 올라가게 됐는데 8강에서 만난 상대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또 정말 월드컵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정말 엄청난 골이 터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른 시즌에 그 월드컵의 멋진 골들 다룬 적이 있잖아요. 네. 마라도나 선수 골 당연히 나오고 70년 브라질 팀의 브라질의 모든 선수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카를로스 알베르토 선수의 골도 얘기를 하지만 아마 그 다른 시즌의 축구에서도 제가 바로 이 경기에서 나온 데니스 베르캄프 선수의 베르캄프 터치골들 네. 그 골을 굉장히 높은 순위를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예, 딱 3번으로 한 골. 네. 받고 잡고 차고 골. 그렇죠. 예. 네. 정말 데니스 베르캄프 선수는요. 축구라는 종목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을 작은 동작 몇 개만으로 보여주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축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이구나. 이걸 잘하면 이 역시도 축구를 잘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베르캄프 선수가 굉장히 극단적인 표본처럼 보여주죠. 뭐하러 그렇게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녀? 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요. 기본적으로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야죠. 뛰지 않으면 그건 축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쓸데없이 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플레이 스타일이었어요. 정말 멀리서 날아오는 볼을 스폰지처럼 받아서 차기 좋은 위치로 딱 떨어뜨려 놓고 수비수 완전히 바보 만들고 그것도 뭐 세게 차지도 않죠 보면은. 그렇죠. 네. 네. 정말로 정확하게 골망을 흔드는. 네. 네. 근데 이 데니스 베르캄프 선수의 이런 이른바 베르캄프 선수의 약칭이 베르기거든요. 네. 베르기 터치인데 이 베르기 터치 골이 사실은 이 98년 월드컵 이전에 아스날과 레스터 시티의 그 바로 직전 시즌 경기에서도 요거와 아주 유사한 장면의 골이 터져요. 네. 그러니까 베르캄프 선수는 이거를 우연히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그날 운으로 하는 선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레스터 시티와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97-98 시즌 베르캄프의 해트트릭이 나온 날인데 그 해트트릭 가운데 이제 이 절묘한 터치골이 있거든요. 그거는 꼭 한번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예.
베르캄프의 유명한 해트트릭이 나온 그 경기가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 대 아스날. 그런데 그 경기의 골과 아주 거의 똑같은 패턴의 골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터지는데 그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베르캄프를 막아섰던 수비수는 로베르토 아얄라였죠. 네. 그러니까 베르캄프 선수에게 바보 되는 저 수비수들이 많았다니까요, 역대. 네. 아얄라 선수도 참 이름난 반칙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데 이 반칙도 이 베르기 터치 앞에서는 반칙을 구사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선 반칙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에어리 안쪽이니까. 위치 자체도 반칙하면 예. 안 되지만 예. 뭔가 피지컬로 뭘 어떻게 해볼 틈도 주지 않고 몇 번에 탁탁탁 해서 넣는 거죠. 네. 그게 되는 선수는 저는 사실 축구사에 그렇게 여럿 보지 못했어요. 네, 그런 선수 또 좋아하시니까. 아 정말 좋아하죠. 예. 저는 데니스 베르캄프 선수는 정말 뭔가 베르캄프 선수도 약간은 핸디캡이 있는 위대한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이 베르캄프 선수가 초절정기일 때 네덜란드도 굉장히 멤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의 성공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 핸디캡이 있고 이 클럽도 아스날에서 뭐 EPL 우승은 좀 해보긴 했지만 사실 궁극의 또 유럽 타이틀이라든가 뭐 이런 걸 또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베르캄프 선수가 좀 커리어 전체로 보면은 핸디캡이 좀 있기는 하지만 축구사에서 우리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유형의 재능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베르캄프 선수가 꼭 몇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동의합니다. 90년대 최고의 네덜란드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이었던 베르캄프 선수가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90분이었습니다. 연장전으로 가기 직전에 베르캄프 선수의 이 골이 터지면서 네덜란드가 아르헨티나를 꺾고 이렇게 또 4강에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요. 4강전에 네덜란드가 올라가게 되면서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덜란드는 브라질과 만나게 됐고 그리고 프랑스는 크로아티아와 만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역시 크로아티아의 약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98년 월드컵은 크로아티아를 빼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죠. 사실상 프랑스가 첫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개최국 프랑스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프랑스 못지않은 주인공은 크로아티아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당시 크로아티아를 이야기를 하려면 8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골든 제너레이션을 구축했던 유고슬라비아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유고슬라비아가 80년대 후반 87년에 20세 이하 월드컵을 우승했던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91년에는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유고슬라비아 최고 명문 아닙니까? 이 팀이 또 이제 정상에 올라요. 그런데 이 당시 멤버들을 보면 나중에는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여러 나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만 크로아티아 멤버들이 기본적으로 이 80년대 말 90년대 초 유고슬라비아 축구의 전성기에 크로아티아 멤버들이 주력으로 바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선수들이 뭐 아시다시피 수케르, 보반, 야르니, 스티마치 뭐 이런 선수들 아닙니까? 네, 프로시네스키 뭐 이런 프로시네츠키 선수. 프로시네츠키 중요한 선수로 뺄 뻔했네요. 그런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서 98년에 이른 겁니다. 98년에 크로아티아 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고슬라비아 황금 세대를 이룩할 뻔했던 그 가운데 주력이었던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이제는 이제 베테랑급이 돼서 맞이했던 크로아티아 역사상 첫 월드컵이었죠. 94년에 못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팀이 사실은 98년에 이 팀이 뭐 독일도 뭐 3대 0으로 꺾고 올라가고 뭐 루마니아도 그 전에 꺾었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이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은 역사를 이렇게 반추해 봤을 때는 이 크로아티아는 사실 그때까지 이 팀이 출전 경력이 없고 해서 기록이 없었을 뿐이지 사실은 월드컵에서 4강 안에 들었어도 이상한 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팀이 쭉 어떤 그 역사적인 전쟁의 참화 같은 굴곡이 없이 발전을 했으면 이때쯤에는 사실은 한번 정말 큰일을 할 수도 있었던 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수들이 결국은 98년에 해낸 업적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너무 이변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오히려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그래도 이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의 일원이었을 때 그 역사적인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봐도 가장 높이 올라갔던 월드컵 기록이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4위였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3위의 기록을 이번에 98년 월드컵에서 세우게 되면서 첫 번째 출전만에 자신들의 엄청난 업적을 세웠던 크로아티아였습니다. 유튜브